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우리 역사와 세계사에는 질병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중반 유행했던 콜레라는 얼마나 무섭던지 호열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말 그대로 호랑이가 살을 찢는 듯 무섭고 고통스러운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콜레라는 본래 인도의 풍토병이었지만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이 인도에 발을 들인 이후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하는데요. 물자만 옮긴 것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도 같이 옮긴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과 통신의 혁명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촌 전체가 한 가족처럼 가까운 시대인데요. 증산 상지님께서는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질병 앞에는 국경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은 전염병과 역사라는 주제로 이현숙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전근대의 역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연세대 의학사연구소 이현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입니다. 교수님, 전근대의 역병. 오늘 강의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안목도 넓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하지만 낯설고 어찌 보면 우리가 무관심했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특히 경청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오늘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의 요점과 마찬가지로 역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사를 재조명해 볼 때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역병, 그리고 그 역병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치 권력,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강의를 본격적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서양사에서, 주로 유럽의 역사에서 역병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전쟁의 승패, 그래서 한 국가의 몰락, 새로운 국가의 등장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활약하였던 그 발진성 질환을 봤고요. 다음에는 중세 유럽을 해체시켰던 패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서양사가 아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에서 역병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중세, 선사시대나 고중세 이야기는 별로 없이 주로 조선시대 역병이라든가 뭐 근대 역병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에서 굉장히 지난 한 10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사를 나눌 때 근대와 전근대로 두 시기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경우는 지금 현재 개항기를 1897년에 그 개항을 1876년에 개항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전근대, 그 이후를 근대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항 이전에 특히 선사부터 삼국, 신라 통일기, 그리고 고려시대까지의 그 역병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양에는 고인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만 해도 좀 남아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고인골이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반도의 주된 토질이 화강암이 바스라져서 남은 사질,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이 아주 토양이 잘 물질이 잘 썩는 그런 토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인골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그 석회암 지역 아니면 아주 그냥 그 진흙 뻘 지역에 좀 남아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아주 귀한 인골이 신석기 시대 인골이 1962년도에 춘천 교동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그 성심여대에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그 동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흙이 가득 메어져 있어서 그걸 파보니까 이 동굴 속에 인골 세구와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한 그 명기, 조그만 그 명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그 천장을 보니까 천장이 그을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그 동굴에서 오랫동안 그 먹고 자고 집으로 사용하였던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골 세구를 저렇게 보시듯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런 방향으로 인골 세구를 나란히 묶고는 그거를 흙으로 가득 메우고 그 다음에 그 부장품으로 신석기 토기와 그 명기들을 묶고는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대충 신석기 뭐 6,000년에서 4,000년 뭐 이렇게 그 연도를 보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 저 춘천 지방이 동해 지역입니다. 예전에 동해 지역인데 중국에 사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면 거기에 그 동해의 풍습으로 사람이 아파서 죽으면 집을 버리고 새로 짓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동해 이전에 그런 그 도시국가를 만드는 동해 이전에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전염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인굴이 많이 발굴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중국과 일본에 발견된 고인굴에 나타난 그 전염병 흔적을 보고 아마 그 전염병의 통로가 중국에서 대륙에서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전근대 시대에는 그 전염병의 루트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한반도도 같은 질병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신석기 고인골에는 모두 그 척추결핵의 흔적과 소아마비를 앓은 흔적의 그 고인굴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그 한반도에도 그러한 그 전염병들이 들어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전염병이 그 환경에 따라서 기후 환경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당시 그 기원전 5,000년에서 2,000년 전까지의 그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굴하다 보면은 코뿔소라든가 이런 그 아열대 그 동식물들이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아마 모기로 인한 그 전염병들이 굉장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을 괴롭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에 주로 거주를 했다고 그 발굴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생충 질환도 만연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 1992년에 발견된 광주 신창동 유적에 보면은 이게 회충란과 편충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충과 편충은 농업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기생충이기 때문에 이미 이 시기에 그 농업이 발달해서 정착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익산 왕궁리터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또 기생충 알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공공 아마 변소
화장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지역에서 발굴이 된 건데요. 그 현미경으로 본 결과 저기 보이는 게 회충알과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그 염색한 부분이 회충알과 편충알, 그다음에 간디스토마 그 충란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거는 이게 그 한국 자체 내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나라에 전해주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주된 그 전파 경로는 지금까지 기록으로 보면은 주로 서쪽에서 와서 실크로드를 타고 서쪽에서 와서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를 경유해서 일본으로 가는 그러한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만드는 것은 주로 전쟁, 그 다음에 무역, 즉 접촉이 있으면은 바로 질병도 교환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전근대 역병의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접촉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역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 첫째 조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역력이 약화된 그런 인간이 양산되어 있을 때라는 거죠. 그게 전제 조건에 깔려 있고 거기에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뭐 무역을 통해서 그 새로운 그 면역 체계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전염병이 왔을 때 이렇게 그 역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파 속도는 어떠하였을까? 인간이 걸어 다닐 때는 이게 그 역병이 그 전파되는 속도도 인간의 걸음 속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천천히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말을 타고 인간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말이 달리는 속도로 전염병이 전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특히나 그 범선의 아주 큰 범선의 경우 대양을 다니는 범선의 경우는 그 범선의 속도만큼 지금은 비행기가 가장 빠르죠. 그랬을 때 그야말로 비행기가 다니는 속도만큼 빨리 이제 전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오늘 현재의 그 전염병의 그 전파 속도는 지난번 그 돼지 독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한반도에 도착을 하고 그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비행기의 속도로 전염병이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사라는 것은 이게 그 바이러스의 역사, 인간과 질병의 역사지만 이것 또한 그 도전과 응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인간을 습격하면 여기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역병을 막고자 하는 방역 대책일 것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라고 해서 중세 사회라고 해서 방역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의 사회 나름의 그 방역 대책을 항상 준비를 했는데요. 서양의 경우는 그 19세기 이제 세균의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독의 중요성, 그다음에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 서양 의학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주로 사체를 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격리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동양의 경우는 물론 이제 격리도 행해졌지만 이 치료책을 이러이러한 증상의 질병이 돈다. 그럴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복용하면 된다. 그리고 금기 사항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치료책에 들어가는 약재를 지방에다가 그 나눠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론 그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주로 이제 배분이 됐겠지만 어쨌든 그 치료책을 전달하려고 했고 약재를 분배를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휼미를 지급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역병의 제일 첫째 전제 조건이 그 영양이 부실한 그러한 그 면역 체계가 약화된 인간이 양상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가장 좋은 그 대응책은 잘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인간은 쉽게 죽거든요. 근데 이때 그 구휼미를 나눠줘서 영양을 보충하게 하는 것만큼 사실 효과적인 그 대응책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휼에 굉장히 치중을 했다는 점은 동양 중세 국가의 대응책으로 굉장히 그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날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비과학적 그리고 비합리적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미신적일 것 같은 그 종교 제례를 굉장히 그 아주 그 국가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인간이 가장 허약해졌을 때 어떤 절대자에게 기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에서 병이 나듯이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을 하면은 이 질병을 극복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제례는 사실은 그 민심 수습에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 이거는 간단하게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라고 간단하게 치부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고중세 사회에서 그 드러났던 그 방역 대책은 어떻게 보면 동양이 더 조리가 있었다. 좀 심하게 가장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굉장히 훨씬 더 매뉴얼화돼 있고 대응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서양과 마찬가지로 동양 고대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두창이라고 부르는 역병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두창이 오늘날 얘기하는 천연두인가 스몰팍스인가 이거는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왜냐하면은 이때 이 두라는 것은 그야말로 콩알처럼 이렇게 발진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의 발진 티푸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진 티푸스 이외에도 또 그야말로 이제 천연두인 그 두창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두창이라는 것이 저렇게 그 스몰팍스 즉 천연두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발진 티푸스일 수도 있고요. 또는 홍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발진성 질환을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누지를 않아가지고 이것이 과연 두창인지 또는 그 홍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분류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발진성 질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두창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제 조선시대에 가면은 마마, 그야말로 이 절대적인 지존을 얘기하는 상감마마, 공주마마 할 때 그 마마 높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 왔다가 가시라고 손님이라고 또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두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천연두라고 불렀고요. 그 이전에는 완두창이라고 불렀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이거를 명청시대에 와서는 천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늘의 꽃처럼 이렇게 온몸에 확 돋는다고 해가지고 천화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그 근대 의학의 발달로
그 세균이 바리올라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그 모습입니다. 바리올라 바이러스가요. 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제 세균에 의한 것이라고는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알지 못했고, 단지 이것이 그 외부로부터 오는 나쁜 기운, 사악한 기운, 사기에 감염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두창의 전형적인 증상은 맨 처음 고열이 막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통, 구토, 그 다음에 이제 몸살이 나고, 그 다음에 전신에 이제 발진이 막 나면서 이제 8일 내지 14일 되면 이제 농포에 딱지가, 그 종기에 딱지가 이제 앉아서 그것이 이제 떨어지면서 아주 움푹 패이면서 흉한 그러한 그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창에 걸린 어린아이인데요. 지금 전신에 이 발진이 농포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 안에까지, 모든 입 안에까지 다 혓바닥까지 다 이게 농포가 생깁니다. 근데 이 그 농포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콩만하다, 완두콩만하다 그래가지고 두창이라고 이제 이름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 동양에서는 지금 그 저런 미이라, 두창에 걸린 미이라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이집트 람세스 5세의 미이라에 이 농포가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얼굴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지금 보입니다. 저분이 그 농포가 생긴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말렸기 때문에 그 피부에 그 농포가 생긴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눈 주위에도 좀 이렇게 그 발진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5,000년 전에 그 이집트에 두창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질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 한반도에 두창이 들어왔을까?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동아시아에서 두창은 아마 인도에서부터 왔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유입된 시기는 아마도 위진남북조 시기가 아닐까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롱이라는 사람이 주후 비급방을 이란 책을 썼는데요. 네, 이거는 뭐 지금 상상도, 가롱의 상상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3세기, 4세기 중엽의 인물인데, 그 지금 나와 있는 저 주후 비급방은 사실은 그 후대에 가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위진남북 진대 분인데, 진나라 사람인데, 그 남조 북조뿐만이 아니고 현재 그 당나라 때 의학서도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원문이고 어떤 게 이 그 가롱이 쓴 원문이고 어떤 게 후대에 이렇게 찬집해 있는 건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가롱의 주후 비급방에 건무연간에 건무 중에 남양을 쳤을 때 포로에서 얻은 것이라 하여 로창이라고 부른다. 포로에서 나오는 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남양이라는 것에 이제 학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분분한데 뭐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건무연간에 그 굉장히 그 중국 남부를 공격하였을 때 그 포로가 이 질병을 앓았다. 그래서 이 포로 때문에 중국 본토로 이제 이 역병이 확산됐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롱이 제시한 치료법은 바로 이겁니다. 아욱을 삶아서 마늘로 양념해서 먹으면 곧 낫는다.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약이라기보다도 음식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새로운 역병이어가지고 이거를 어떤 약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일반민들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약재여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처방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경우는 여러분이 위진 남북조 시대가 총 하면은 350년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남조 북조가 왕조가 뭐 수시로 그냥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조는 30년, 45년 만에 이렇게 망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통일된 왕조가 안 되고 한 왕조가 섰으면은 몇십 년 못 가고 또 망해서 새로운 왕조가 쓰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왕조가 교체되면서 통일이 못 되는가 했을 때는 350년간 그 두창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아즈텍인처럼 이렇게 그 수많은 사상자가 나서 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오래 그 유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에 이런 중국의 역병이 언제 들어왔을까 했을 때 불교 전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새로운 종교가 들어올 때는 항상 그 지역에 그 역병이 치상한 곳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종교로 인해서 역으로 역병이 발생하든가 이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기독교가 발생하였던 그 유대교의 본거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원래 그 전염병의 보고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그 역병이 치성할 때 기독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377년에 고구려에서 아주 대역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역병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375년 그 고구려가 중국의 그 승려를 맞이하여 그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건립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을 짓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짓는 기술자와 그 건물의 부속품들, 뭐 불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장엄을 꾸리는 그러한 그 기술자들이 필요한데요. 그 기술자들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직접 왔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아마도 역병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377년에 크게 이제 그 고구려에 퍼지게 돼서 역병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사례를 일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584년 백제 위덕왕이 그 외에게 불상 항구와 미륵상 항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외에서 역병이 발생합니다. 585년 비다시 텐노 13년인데요. 이 3월 정사일 초하루 기록에 보면은 일본 서기 권 20의 기록에 보면은 이때 텐노와 대련이 갑자기 두창에 걸렸다. 그래서 두창으로 죽는 자가 나라 안에 넘쳤고 그 창을 앓는 자가 몸이 타고 매맞고 부서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울부짖으면 죽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고열과 그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노인도 젊은이도 몰래 서로 이야기하며 이것은 불상을 태운 죄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당시 일본은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친백제계 소가 가문과 그리고 모노노베 가문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가문은 그 백제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적극 찬성해서 이제 불상을 들여오고 이제 그 백제 왕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모노노베 가문은 소가 가문의 정적으로서 이 불교 수용을 반대하고 그 비다치 텐노하고 함께 그 백제에서 가지고 온 불상을 불태우고 강내에 버리고 이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두창이 발생을 했는데 소가 가문은
사망자가 거의 없는데 이 모노노베 가문은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덴노도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불상을 태운 불교를 반대한 그러한 죄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역으로 그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백제 아마도 이 역병은 그 백제가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 들여왔던 그 발진성 질환을 또 불교를 일본에 전해주면서 아마도 그 같이 전염병도 전해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면은 역병 새로운 종교와 함께 역병이 들어오면은 그 종교를 더 반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종교 그 새로 들어온 종교에는 이미 그 두창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이 불교에는 불교의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불교의학은 인도의학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인도는 두창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두창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교의학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중국 의학까지도 첨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식 불교의학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외래 종교인 불교를 수용하는데 역병이 치상하면서 오히려 이 새로운 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병이 어떻게 그 전파되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5세기 말 6세기 초에 백제에 유독 역병 기사가 많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시기에 역병 기사가 아주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499년 같은 경우는 백성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었다라는 그 식인의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크게 그 가뭄과 연관되고 기근과 연관되는 것 같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할 때는 이 역병 발생을 마치 기근 때문에 라고 이제 그 우회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그 역병과 관계된 쓸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역병의 정체는 무엇이냐? 오늘날 얘기하는 스몰팍스 천연두냐? 그렇게는 뭐 확답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발진성 질환이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간 그 역병이 이제 몸에 발진이 나고 콩할 만한 그 농포가 나고 하는 이야기로 봐서 발진성 질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병은 바로 그 중국에서 특히나 그 남조에서 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420년부터 460년까지 그 남조 수도 남경을 중심으로 역병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서 남조의 송나라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 효열전에 오규라는 사람의 경우는 부모와 형의 가족을 포함한 그 친척 13명이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범법선 같은 사람은 부모 형제 7사람이 한꺼번에 사망해서 거기 어떤 기록이 나냐면은 시신을 묻을 관이 모자랐다, 나무가 모자랐다, 이런 그 정도로 동시에 많은 사람이 그 한 마을이 거의 그냥 그 초토화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5세기 중엽의 그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즉 420년부터 460년까지 아주 빈발했던 그러한 역병이 즉 바로 이 5세기 그 남조에서 그 백제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그러한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뭐 아까 그 관이 없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구덩이 파고 그냥 사람을 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에는 아직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2007년도에 그 패스트로 죽은 그 공동묘지가 발견이 됐는데 한 구덩이에 1,500명의 그 인골이 1,500구의 인골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쓸어 넣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 중국에서도 이때 남조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남조와 아주 그 우호 관계에 있던 백제에도 이러한 질병이 역병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이것을 이제 일본에 전해주게 되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반도에 있는 그 삼국이 이러한 역병으로 어떠한 고초를 겪었을까, 어떻게 그 대응을 했을까 보면은 이게 일본 서기에 642년 기록에 이게 이제 그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백제에서 온 망명객인 교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기의 종자가 시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교기의 아이가 죽습니다. 전염병인 거죠, 그죠? 이게 전염해서 차례차례로 이제 죽는데 이때 교기하고 처가 자기 애가 죽었는데도 와보지도 않습니다. 즉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를 버리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러한 역병에 대한 기억이 없는 일본은 어떻게 부모, 형제, 자매가 아픈데 서로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냐. 근데 이러한 거는 백제와 신라에 있는 금수보다 못한 풍습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아마 그 6세기 때의 그 기억은 일본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35년과 737년에 일본이 호된 두창의 시대를 맞이해서 3년 동안 그 전국을 그 두창이 휩쓸고 다니는데 이게 봄에 농부들이 벼를 심어 놓고는 그 다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름에. 가을이 돼서 벼가 다 익어서 그 다음에 비를 맞고 썩어가는데 배로 올 사람이 없어서 벼가 썩어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못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호된 그 전염병의 시대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5년에 나와 있는 그 조칙을 보면은 이 환무 텐노가 하는 말이 내가 듣건대 전염병이 있으면 백성들이 서로 꺼려서 물이나 불도 서로 교통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병 구안을 하면은 어찌 죽는 자가 있겠냐. 아버지와 아들같이 아주 지극히 친밀한 사이라도 병이 들면은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하는 얘기가 결국은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돌봐주지 않아서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서양도 마찬가지고 이 동양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역병을 찾아보면은 사실은 그 기원전 15년 백제 온조왕, 백제가 건국할 때부터 그 역병 기록이 나오면서 총 17번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앞에 뭐냐면은 우레가 쳤다. 그 다음에 역병이 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역병이 도는 거는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이미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역병이 돌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생 계절을 그 정리를 해보면은 겨울이 9회, 봄이 5회, 봄과 여름이 2회, 여름이 1회, 계절 불명이 1회. 주로 겨울철 전염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 뭐 독감이라든가 뭐 두창이라든가 이런 발진성 질환들이 주로 그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으로서 이제 거기 그 기록된 것을 보면은 기후가 이상하다.
뭐 봄에 그 꽃이 피어야 되는데 안 핀다던가 또는 뭐 겨울에 꽃이 핀다던가 뭐 이런 식의 그 이상기후, 그다음에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것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두 개 이상 복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전염병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냐? 그랬을 때 그 신라 성덕왕이 즉위한 702년부터 헌광왕 때까지 그 신라가 당나라에 보낸 공식 사절단 기록을 정리를 해오는 총 128회입니다. 즉 뭐냐면은 공식 사절단만 1년 반마다 한 번씩 갔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 미국에 1년 반마다 대규모 공식 사절단을 계속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1년 반마다 그 공식 사절단에 가면은 사무역은 굉장히 빈번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빈번하게 당나라와 교통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중국에서 유행하던 역병의 대부분은 곧바로 신라에 왔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의 그 전파 속도라는 게 그 이제 교통수단과 그에 비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847년 그 일본 승려 앤니인이 그 입당 구법 순례기에 쓴 걸 보면은 자기가 9월 2일 정오에 그 산동반도에 있는 등주를 출발을 했는데 다음 날 날이 밝을 때 보니까 신라 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라 그 섬이 보인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신라의 섬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해를 항해해서 본토에 가는 데는 이제 상당한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신라 서해안까지 중국의 등주에서는 아마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은 도착할 수 있었을 거다. 빠른 배로. 그리고 고려 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1122년 5월 28일 날 출발했던 그 중국 명주에서 출발했던 송나라 사신 서긍이 6월 6일 날 그 군산도에 그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뭐 한 열흘 정도면은 충분히 중국에서 한반도까지 오는, 그래서 그 열흘 정도면 중국에 유행하던 전염병이 그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그 교통이 발달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병에 대해서 어떤 그 대응책을 했을까 했을 때 이 치료법을 개발해서 이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당시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 뾰족한 무슨 그 좋은 치료책이라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마음을 위안을 삼는 그런 기도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사열애상을 굉장히 전국 각처에 만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큰 규모의 그 약사불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석불이나 뭐 철불도 만들고 해서 이 약사열애상이 8세기, 9세기 아주 집중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제례를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지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약재를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제 구휼미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사실 그 중국이나 당나라나 뭐 신라나 일본이나 거의 같은 형태의 대응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 의료 정보를 지방에게 나눠줬냐 하는 것은 그 735년 일본의 전향료가 그 두창이 유행했을 때 그 치료법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그 각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에 나눠준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상한, 즉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을 상한이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금지해야 될 금기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뭘 하지 마라, 뭐 물 마시지 마라, 음식을 많이 먹지 말고 기름진 거 먹지 말고 그다음에 이 어류, 일본은 이제 그 고기를 물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생선을 먹지 말고 그다음에 오신채 그 마늘이나 뭐 파 이런 거 아주 강한 이런 거를 먹지 말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먹지 말라는 그런 금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 완두창 아주 그 지금 그 두창을 치료할 것인가 할 때 대황을 끓여서 먹어라. 그다음에 청목향을 먹어라. 그다음에 그 호미를 종기 위에 발라라. 그다음에 황련을 끓여서 먹어라. 뭐 하여튼 다양한 그런 그 이야기 그 치료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두창이 사라진 데 이제 움푹한 뭐 아주 보기 흉한 흉터가 남는데요. 이 흉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황토 가루를 바른다. 그다음에 그 맷동으로 만든 흙과 돼지 기름을 섞어서 그 위에 바르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러이러한 것을 발라서 흉터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은 모두 다 그 7세기 초에 만들어진 당나라 의학서 청금방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의료 관료들이 중국에서 이미 그 경험하였던 두창 경험방들을 정리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방문만 정리해서 이제 그 대신들과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에 나눠서 그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동양 삼국이 거의 같은 매뉴얼로 이루어졌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창이 아무리 그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해도 이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인간과 공생관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제일 바람직한 관계인데요. 즉 풍토병, 그 지역의 풍토병이 되거나 또는 어렸을 때 한 번 앓고 지나가는 그런 전염병이 되는데 언제 그렇다면 두창이 그 소아 전염병화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고려 13세기에 만들어진 향약 구급방에 보면은 이 소아 두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어린아이에게 완두창이 생기려고 하거나 이미 푹 꺼져 가라앉아 있을 때 뭐 돼지피를 병에 담아서 증발시킨 다음에 이거를 그 술에 타서 먹이면 낫는다. 굉장히 그 간단한 약재, 향약 구급방이라는 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거를 가지고 손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처방들을 한 거거든요. 안압지 목간은 안압지 준설공사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약재를 쓴 목간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735년 그 일본의 전향료에서 제시하였던 두창의 그 대비책으로 제시하였던 약재와 동일한 약재의 그 명칭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라 사회도 굉장히 두창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회인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역병은 또한 그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7세기 신라가 주도한 통일전쟁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통일전쟁은 666년부터 676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신라의 그 7세기 통일전쟁은 동아시아 세계대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 동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참여를 했고요. 고구려 군에는 말갈군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제는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일본군이 나중에 참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나라 군대에는 그 돌궐군의 현재 그 터키인 돌궐군의 용병들이 다수 있었고요. 또한 그 위구르
현재 위구르인 그 회을군도 용병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아시아 인근에 한반도 인근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한반도에 집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풍토가 다른 곳에서 온 그 이민족 군사들이 상당 기간 한반도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당군이 그 참여하였던 숫자는 660년 백제 사비성 공격에는 13만 내지 15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그 마지막 그 676년 매초성 전투에서도 20만에 달하는 당군이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그 당나라 군대 외국인 용병을 포함한 당군이 있었고요. 또 일본 군대도 상당 기간 와서 전투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 전쟁은 그 각국에서 온 군대가 자신들의 그 풍토병을 서로 교환하는 장이었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시 그 당나라가 두창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54년부터 그 3년에 걸쳐서 그 전국적으로 그 두창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면 660년에 그 한반도에 왔던 당군은 두창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전쟁이 두창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그 전파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전쟁기는 전염병이 아주 그 빈발하는 시기이고, 더불어서 그 의학도 발전하는, 역으로 의학도 발전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당군이 갖고 왔을 그 의학책으로 병보수지방이라는 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병보수지방은 당나라 병부에서 각종 그 처방들을 모아서 이렇게 휴대하게 간편하게 만들어서 그 정군에 나눠주었던 의학서였는데요. 아마도 당나라 군의관이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책은 사실 사라져서 현재 향약 집성방이라든가 그 여타 그 중국 의서에 몇 개의 조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사의학의 그 향취를,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처방들을 우리는 향약 집성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쇠부치의 상에서 아픈 것을 멈추는 처방이라는 그 향약 집성방에 나오는 처방인데요. 여기 보면 말발굽을 태워 부드럽게 가루내서 한 번에 8g씩 데운 술에 다 아무 때나 먹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활주를 태워서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 쇠부치에 상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으로서 이 자석을 가루내서 바르면 아픈 것도 먹고 피가 멎는다라는 그런 그 자석을 지혈제로 사용하는 그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당은 전쟁 중에 신라에게 자석을 달라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많겠지만, 사실 당시 당군은 이 토번과도, 즉 오늘날의 그 티벳과도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이 그 서쪽에도 전개됨에 따라서 다량의 지혈제가 필요로 했을 거고, 그리고 이 신라산 자석의 우수성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석을 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이 통일 전쟁기는 역병도 치상했지만, 대신에 그 우수한 선진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 의학을 직접 그 신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92년도에 그 한국 한반도 최초의 국립의과대학이라는 의학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과서는 전적으로 그 중국식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중국식 의료기관을 신라가 통일 이후에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전쟁 기간 동안 당나라 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의료 인력들이 상당 부분 그 전쟁 과정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의학 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첫째 한반도의 역병의 그 영향력은 바로 그 역병과 종교, 즉 불교가 수용되는데 이 역병도 함께 중국에서 수용되어서 불교가 한반도에 손쉽게 정착하는데 큰 일조를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전쟁기에 이 두창이 굉장히 그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발진성 질환인 두창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문제는 발진성 질환이었던 두창이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